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다가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속마음은 과연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금요 특강 시간에서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아는 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분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가시죠. 네. 눈을 깜빡이시네요. 예. 몸짓과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뭐 예능이면 예능, 시사면 시사, 다큐면 다큐 다방면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몸짓 읽어주는 여자 비언어 커뮤니케이터 이상은입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예.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 언어적인 부분, 말을 어떻게 할까 언어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는 언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연 주제가 행동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 네. 상대방의 속마음 캐치하는 법입니다. 자, 과연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캐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란 언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단,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바디랭귀지, 우리의 표정과 몸짓이 이야기하는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디랭귀지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외국이요, 외국. 외국. 예, 외국 가면은 이제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네. 밥 먹는데 어디예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밥 먹는데 어디예요? 밥 먹는데 어디예요?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또는 우리가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네. 외국인이 나타나서 저한테 네. 말을 걸죠. 예. 네, 길을 물어보게 되면 네, 네. 뭐 왼쪽, 오른쪽.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바디랭귀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말해주지 않는 그런 속마음과 진실,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바디랭귀지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네. 네, 상대방한테 어떤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흔히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네.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이렇게 다가가고 다가가게 되고, 네. 네. 마음에 안 들면 팔짱 끼고 이러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멀어지게 되고. 했었거든요. 팔짱이 끼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바디랭귀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활용도도 엄청나게 높게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외국 분들이 진짜 표정이나 제스처가 좀 풍부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풍부하시죠. 좀 과장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디랭귀지 전문가들이 텔레비전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방송 출연을 많이 하시고 네. 방송에 나와서 또는 뉴스에 나와서 그 주 또는 그 달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었던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그런 제스처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손짓을 엄청 하더라고요. 네. 대신에 운동을 안 한대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손짓들 많이 활용하고 막 엄청 하잖아요. 네. 뭐 이런 거 엄청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책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줄을 치고 하이라이트를 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상대방이 기억해야 하는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미국에 있는 한 조사를 보면 바디랭귀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10%가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세일즈를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디랭귀지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20%
SLG 증가율을 보이고요. 본인의 삶에 있어서도 42%나 더 만족도, 행복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 남북 정상회담 보시면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두 정상의 바디랭귀지, 몸짓, 그리고 숨겨진 메시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때 우리의 가슴에 많이 뭉클하게 남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때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자면 악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우리가 악수를 할 때 나오는 모습들과 예. 조금 다른 형식의 악수들이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요? 네. 예. 보통 우리가 악수를 하면 사람 한 손을 잡고 네. 네, 한 손을 잡고 이렇게 흔들게 되죠. 네. 위아래로 흔들면서 우리가 같이 화합을 합시다. 친구가 됩시다. 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네. 정치인들이나 정상들이 하는 악수는 조금 달라요. 네.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네. 예. 양손 악수. 예. 네, 일명 정치인 악수라고도 하는 이런 식으로 악수를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한테 뭔가를 드리고자 할 때 공손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가 문화적인 교육에 의해서 양손을 사용하는. 아, 지금 이제 보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과 그다음에 지금 뒷모습이 시진핑 주석인가요? 주석이죠? 네. 예, 두 사람의 악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양손을 김정은 사용하고 위원장이 있죠. 양손을 사용하네요. 네. 예. 보통 우리가 악수를 할 때 양손을 사용하는 것은 공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손을 사용하는데요. 네, 네. 이럴 때에는 상대방의 손을 다 덮지 못합니다. 네. 나의 손 끝 부분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 손을 살짝 갖다 대는 정도로 네, 양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손을 살짝 가져다 대는 대신 어떻게 할까요? 손을 다 덮죠. 네. 심지어 아까 반대손을 보니까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팔뚝을 잡았네요. 네, 이렇게. 예. 손을 다 덮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엄지 손가락을 덮기도 해요. 네.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상대방을 양손을 잡고 있을 때에 물리적인 힘을 더 가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상대방은. 그래서 정상들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 네. 손을 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팔목을 잡기도 하고 팔꿈치를 잡기도 하고 팔 상완을 잡기도 네. 하고 굉장히 높은 곳을 잡아서 네. 내가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가겠다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예, 최근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악수가 네. 엄청나게 네. 많은 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가 굉장히 유명한데 한 손으로 상대를 잡아서 네. 본인 쪽으로 끌어당기기도 끌어왔잖아요. 하고 예. 밀기도 하고 예. 네. 양손을 굳이 잡지 않고 예. 네, 한 손을 잡아서 상대를 네.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그러네요.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마카롱 대통령은 거기에 안 끌려가려고 네. 본인도 힘 자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실금에 오르고 막 이랬어요. 네, 손을 예. 굉장히 오래 잡고 있었고 예, 맞아요. 예. 네, 힘을 놓치지 않고 악의 힘을 막 줘가지고 서로 막 힘 겨루기를 하고. 그렇죠. 예.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들끼리 만나면 힘 자랑할 네. 때 악수는 하고 웃고는 있는데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서로. 그렇죠. 예, 내가 네. 더 세다는 거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과장된 그런 악수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1차 회담 때 보여준 악수는 그런 모습과 다른 모습의 악수였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아, 그때 보시면 저걸 자세히 못 봤는데 가볍게 한 손으로만. 네, 한 손으로만 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의 손등을 덮지 않고 평화, 그리고 협상, 화해, 공평하게끔 이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라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그러네요. 두 사람은 지금 보니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 손으로만 이렇게 네. 가볍게 악수를 하네요. 네, 그렇죠. 그 전에는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손등을 덮음으로 해서 내가 시각적으로 파워와 권력을 드러내려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네네. 이번에는 반대로 전략적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평한, 좀 더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전달을 한 것이죠. 예. 야, 악수하는 모습만 봐도 네. 대충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알 수가 있네요. 참 신기하네요. 그러네. 네, 그렇죠. 또 하나 아마 많은 분들이 네. 그 도보다리에서 네. 이야기를 나눴던 모습을 보시고 아마 굉장히 저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궁금해하셨을 너무 거라고 궁금한 거죠? 생각해요. 목소리가 네. 안 들리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장면에서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관찰하고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볼 수 있는 더 집중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시면 네. 이 두 분이 굉장히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네.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예. 미러링 효과라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안경 옆쪽을 올리니까 바로 1초도 되지 않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안경을 같이 올리죠. 예. 네. 이것을 미러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람들에게 거울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거울세포라는 게 다들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보았을 때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비슷한 제스처, 비슷한 자세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상대방과 더 친하게 느끼고 유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 이러한 제스처들이 더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감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적대감이 아니라 적대감이 친근감을 느낄 때 오히려 네. 따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커플 중에서도 네. 더 사이가 좋은 커플일수록 커플티 입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옷을 꼭 통해서 티를 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만큼 가깝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유대감이 높을수록 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같이 비추는 동작을 비슷하게 하는 이러한 미러링 현상이 더 자주 관찰이 됩니다. 동료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시면 걸음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정상이 처음에 걸음을 걸을 때에는 각자의 리듬에 맞춰서 각자 걷는 속도, 각자 걷는 보폭으로 걸었다라고 한다면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아, 딱 맞춰지나요? 네, 아, 지금 처음 시작은 조금 그랬는데 네. 아, 그러네요. 네, 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좀 빠르게 간다 그러면은 옆 사람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도 템포를 있을 좀 것이고 맞추겠다, 네. 아무래도. 서로가 이제 노력해서 좀 박자를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맞추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고 상대방을 관찰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을 때는 나만의 리듬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맞아요. 하면 네. 굉장히 같이 상대방과 친밀하다고 느끼고 친하다고 느낄 때에는 뭔가 다른 점을 잘 보이지 않게 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네. 조금 더 비슷하다라는 것을 더 많이 드러내려는 습성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걸음걸이도 서서 맞춰서 가끔 되는 것이죠. 그러네. 그런 숨은 뜻들이 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상대방에게 대한 배려겠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물론 이제 배려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 행동하는 걸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바디랭귀지를 알고 있으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주변 사람들과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의 바디랭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네,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얼굴이죠. 얼굴이요. 저는 얼굴 중에 워낙 많이 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맞아 얼굴 중에서도 얼굴부터 네. 보죠. 예. 네. 상대방이 나와 대화를 할 때 내 눈을 정확히 보고 있나 이런 것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바로 손이라고 아, 그래요? 합니다. 네. 손을 먼저 본다고요? 네. 저희 둘 다 못 맞췄네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상대방을 숨길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제스처예요. 네.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이 맞은편에서 나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손을 주머니에 숨기거나 아니면 뒷짐을 쥐고 있어서 네.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제가 볼 수 없어요. 그럼 확인할 수 위협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한테 다가와서 저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성분들 대부분 몸을 상체를 뒤로 네, 미시고 어디를 확인할까요? 손. 그렇죠. 음. 네, 손을 확인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악수를 하죠. 네네. 네, 그것도 나의 빈 손을 보여주면서 네. 너를 해치지 않겠다. 당신을 해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숨은 뜻이 또 있었네요. 네. 네. 또 언제 쓸까요? 우리가 보통 의심을 받을 때, 네. 진심을 강조하고자 할 때, 아니에요, 제가 하지 않았어요. 모른다니까요. 네. 제가 안 가지고 갔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양손바닥을 보여주죠.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숨기는 것이 없음을 빈손을 보여줌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바디랭귀지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이쪽에 있는 상자를 옮겨주시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그때 손가락을 네. 펴서 네. 이쪽에 있는 상자를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라는 부탁을 했을 때 그 네.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28%였다고 해요. 예. 네. 그런데 손바닥을 펴면서 이쪽에 있는 상자를 옮겨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예.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이 무려
84%라고 합니다. 와, 압도적으로 더 많네요. 손가락은 몽둥이를 형상화한 겁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손가락을 웬만하면 안 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펼 때에는 무언가를 포인팅, 그렇죠. 네, 강조하고자 할 때 손가락을 펴면 상대방의 뇌가 손가락을 편 사람을 주시하게 됩니다. 네, 이 손가락을 편 사람이 나한테 위협이 되는지 위협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손가락을 펴는 자세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바디랭귀지입니다. 네. 네, 바로 상체, 몸의 방향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고개만 돌려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상대방한테 경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나를 몸을 돌려 쳐다봐 주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봐 주지 않고 옆으로 해서 고개만 돌려서 쳐다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상대방한테 관심을 전달하고 싶을 때에는 우리가 상체를 오픈하고 몸의 방향을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것으로 해서 당신은 나한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두 번째는 상대방을 향해서 서라. 네. 네, 마주보고 서라. 네, 맞습니다. 오픈해서.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선의 높이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아이에게 키가 작다고 하면 네, 그렇죠. 조금 무릎을 꿇는다든지 네. 구부려서 시선을 더 맞추는 거. 낮아져서. 예. 네. 보통 우리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 서 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앉아서 올려다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자녀와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만약에 자녀를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님을 올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네. 그러면 부모님이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을 할 때에도 그것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무언가 질타하는 것과 같은 강압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가부장적인 느낌이 들겠네요. 네. 그래서 시선을 같이 맞추어주거나 네네. 또는 자녀분이 소파에 앉고 네. 그리고 부모님은 바닥에 앉은 채로 자녀분을 올려다보면서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자녀분이 훨씬 더 강압을 느끼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되게 중요하네요. 자녀와 부모 관계에 있어서도. 네. 예. 사실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부모님이 표현이나 표정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녀가 보고 그대로 표정을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래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편함과 불편함의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동작들을, 많은 바디랭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FBI 수사관이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바디랭귀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 네버로라는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순간을 이 편안함과 불편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분 좋은 꿈을 꿨습니다. 네.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좋겠죠. 네. 기분이 좋아서 지금 저의 상태는 이 기분 좋은 쪽에 있는 상태겠죠? 예. 그런데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침대 모서리에 발끝을 찧었습니다. 네. 네,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네. 갑자기 저의 기분이 불편함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너무 좋은 커피 향이 네. 사무실에 가득 퍼졌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저 기분이 기분이 좋아지죠? 조금 좋아지죠. 그러다가 네. 제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나서는 조금 더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네. 그런데 발표를 하는데 보더니 점점점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좋아져요. 네. 네, 그러면 기분이 좀 더 좋아지죠. 네. 안정되고. 안정되고. 네. 이렇게 우리는 외부나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의해서 좋음과 나쁨 사이에서 수시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는 노력을 하기 이전에 네.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은
지금 이 두 점 사이에 어느 정도에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해서 상대방이 어느 감정을 느끼는지를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바디랭귀지는 네. 바로 미소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어떤 면, 어떤 성격을 가장 먼저 볼까라는 조사를 했던 거예요. 어떤 거를 가장 먼저 보시나요? 인성적. 밝은지 어두운지. 그쵸. 이런 거. 긍정적인 긍정적인 만났는데 사람이. 네. 밝은지 어두운지. 네. 얘기를 하는데 계속 뭐 우울해하고 뭐 표정이 안 좋고 이런 것보다는 리액션이 좋은 거 있잖아요. 리액션, 네. 제가 뭔가 얘기했을 때 막 이러고 리액션 해주면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네. 이렇게 되니까 밝은 밝은 면. 면인지 어두운 면인지를 보게 되죠. 네. 어떠세요? 어떤 면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성격도 좀 보는데 성격이 성격을 굉장히 봐요? 급해서 상대방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본인 얘기를 이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말을 끊는지 안 끊는지. 네. 배려를 해주는지 배려해주지 네. 않는지. 네. 한 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가장 먼저 보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바로 호의라고 합니다. 호의. 호의.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올 때 좋은 뜻을 가지고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장 먼저 판단한다라고 해요. 좀 어렵네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네. 나한테 금전적이거나 정신적인 해를 끼칠 만한 의도를 가지고 오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를 가장 먼저 판단한다라고 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손바닥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나의 뇌에서도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가장 먼저 판단한다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은 뜻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을 하고 착한 사람이어야지 내가 금전적인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욕구에 의해서인 거죠. 이야.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네. 같은 질문인데 조금 바꿔서 해봤어요. 예. 그렇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면을 가장 먼저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처음 사람 만났을 때? 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호의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 네. 나도 호의를 먼저 드러내야 앞뒤가 맞는 맞죠. 거죠. 네. 내가 그 사람 봤을 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그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굉장히 재밌었던 결과는 내가 상대방 앞에 나갔을 때는 네. 나섰을 때에는 네. 나의 전문성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인데요. 나의 전문성을 드러내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에게 정신적인,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욕구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비언어적으로, 바디랭귀지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바로 미소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상대방이 찡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찡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무도 웃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상대방의 표정이 너무 차갑거나 부정적이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가장 해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먼저 미소를 짓고 내가 먼저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를 발산하는 겁니다. 내가 미소의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울세포가 반응을 해서 상대방도 어느 순간 조금 더 쉽게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를 활용하는 것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누굴까요? 본인이죠. 본인 아닐까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감정이 들었을 때 즐거운 감정이 웃음이라는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나오지만 반대로 우리가 웃음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행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요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어깨를 안으로 말고 있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자신감 호르몬은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바디랭귀지를 의식의 수준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보통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태도와 인성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하는 질문, 내일 뭐 입을까? 그러네요. 오늘 뭐 입을까? 네.
라는 질문 대신에 한 번쯤은 오늘 나는 어떤 태도를 입을까? 네. 어떤 행동을 입고 나갈 것인가? 네.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해주는 토닥토닥 해준 따뜻한 손길 하나에 네.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네. 보내주는 눈빛 하나에 우리는 믿음을 전달받고 네. 그리고 고개 끄덕여주는 그 간단한 동작 하나에 자신감을 얻고 네. 우리는 말을 하는 것보다 보여지는 말, 이 바디랭귀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디랭귀지의 중요성 뭐 대충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 예, 듣고 보니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저 같은 경우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알았는데요. 네. 예, 일주일 후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같이 스타일이 이렇게 다를 건데 혹시 그런 태도가 혹시 또 그 회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또 어떤 의미를 가진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네, 일어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네네.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 좋을까 예,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비언어적인 스타일을 보입니다. 그래요? 네. 좀 디테일하게 감성이 봤을 좀 있다. 때 살짝 다른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진취적이고 네, 목표지향적이고 네, 이러한 우월성, 본인의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제스처들 보이는데요. 네. 처음 만났을 때 이 인사가 이제 악수인 거잖아요. 네네. 네, 그때 서로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비언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12일에 두 사람 만나면 얘기를 잘 하려나 이런 생각만 했는데 네. 보는 사람 관점에서 첫 스타트인 악수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막 스릴 넘치는데 이거 기대가 되네요. 야 어떻게 악수를 할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예. 자,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앞에 계신 분. 네. 네. 최근에 이제 아내랑 크게 다툰 후에 네. 좀 잘 풀어보려고 해도 네. 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네. 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그냥 저를 지나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내와 다툰 이후에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란 건 부부라면 누구나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화해를 하느냐. 네. 제 마음을 이분이 대신해서 물어봤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방법은 그냥 결국은 나중에는 아내를 안아주니까 풀리긴 하던데. 이것도 어떻게 뒤에서. 보면은 바디랭귀지의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고 종류지 않나요? 말보다. 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말을 막 많이 해서 풀려고 그랬어요. 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더 싸움이 되더라고요. 설명을 하시는 거죠. 네, 설명을 네, 하니까 더 맞습니다. 싸움이 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접촉을 할수록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안아주실수록 조금 더 쉽게 화해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아내분이 안아주는 행동 자체를 거부하시는 상황이신 거죠. 그럴 수 있네요. 예. 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시면 아내분께서는 오히려 더 마음이 화가 나실 수도 있겠죠. 역효과가 나요. 네. 그래서 아내분의 몸짓이 오픈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시간을 하나인 것 좀 같아요. 들여서. 네. 네.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시는 게 아내분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시는데 네. 또는 이야기를 하자고 어떻게 해요? 강제로 잡아서 네. 아우. 그러니까 이러죠. 이야기하자. 이게 진짜 이렇게 등 들고 있는데 네. 얘기 좀 하자니까 얘기 좀 해. 얘기 좀 해. 얘기 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는 올리면 거죠. 정말 이제 더 커져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아내분께서는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느끼시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조금 주시고, 네, 그리고 아내분의 몸짓이 내가 지금 이야기할 준비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그때 이야기를 건네신다면 훨씬 더 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제 본인은 아내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죠. 그렇죠. 네, 본인 네. 등 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등지시면 안 되죠. 네, 열려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네. 돌릴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네. 시도를 해보셔라. 네. 예.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이상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주말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가볼까 막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강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네.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즐길 거리가 가득한 강진 여행기 함께 보시죠. 대지가 푸른 물결로 뒤덮이는 6월. 수려한 경치는 기본, 물 좋고 경치 좋은 곳 따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바닷길, 병풍처럼 둘러싼 상가들과 함께하는 감성여행. 전라남도 강진군에서의 수옥 만들기 지금 함께 떠나요. 한낮의 열기가 30도로 뜨거운 요즘. 벌써부터 에어컨 켜기는 그렇고 시원한 바람 찾아 조송이가 찾은 곳은요. 제가 지금 보은산 테마공원에 왔는데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저수지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기분이 진짜 좋아요. 곳곳에 수놓은 듯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강진의 수려한 풍경. 그 풍경을 따라 본격적으로 향한 곳은요. 강진에서 꼭 찾아야 하는 필수 여행지. 바로 가오도인데요. 가오도로 향하는 이곳 출렁다리는 온전히 도보로만 이동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네요. 와, 여러분 여기 출렁다리 가운데 유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 밑에 진짜 바다가 엄청 깊게 보이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여기 짜릿함은 여기도 있네요. 무엇보다 바다 위를 날아서 스릴을 느껴볼 수 있는 집 트랙 또한 이곳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데요. 담당 PD님이 강요에 못 이겨 저도 어쩔 수 없이 타야 했답니다. PD님 나 못할 것 같은데 이건 포기할까요? 왠지 무서울 것 같아. 어머나. 사장님 무조건 뒤를 놓으셔야 해요. PD님 나 진짜 안 죽을 것 같아. 뒤로 놓을게요 바로. 저는 어찌나 무섭던지 풍경이고 뭐고 감상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성우 씨 한 번 더 타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PD님 무슨 소리예요? 제일 무서웠어요. 못 타. 집에 가게 해주세요. 짜릿함 뒤엔 심신 안정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찾은 곳은요. 아, 여기 너무 좋다. 보라니 피기까지는 시의 주인, 시의 김영랑 선생의 생가인데요. 진짜 신기하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송희 씨 이거 누가 쓴지 알아요? 모란이가 쓴 거 아니에요? 여기 모란이가 있는데 여기 모란 말고 누구 썼어요 그럼? 영랑 선생님이 쓰실 거예요. 영랑 선생님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시를 어떻게 이렇게 쓰시지? 순수 서정 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시인 김영란 선생. 그가 나고 자란 이곳에서 오랫동안 문학을 사랑했던 그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그의 생가 근처엔 세계모란공원도 있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식물들을 보면서 잠시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와, 꽃이 진짜 예쁘다. 피디님, 꽃이 예뻐요? 제가 예뻐요? 누가 예뻐요? 꽃이 더 예뻐요. 오, 야야, 너무하다. 진짜 어떻게 꽃이 더 예쁘다 할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어. 아, 진짜요? 네. 너무 귀엽다. 진짜요? 전라남도 강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도 그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농촌의 정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농가 체험, 바로 푸소 체험 아이들이 왔어요, 오늘. 아, 그러면 푸소 체험 저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농촌에서의 하루를 지내며 스트레스를 날리는 푸소 체험. 가장 먼저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열렸는데 적당하게 잘 골고루 크게 해가지고 한 3개, 4개 남기고 나머지를 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혹시 따야 될 그 키위가 있나요? 따로? 그렇죠. 여기서 제일 이파리 없는 거, 이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없는 거 요걸 따고. 아깝죠. 너무 아까워. 이것 따봐 이거. 이것도 따야 되나? 그렇지. 아이고. 와. 농부의 마음을 담아 열심히 키위 열매를 솎아내는 작업에 동참하였답니다. 피디님 저 오늘 이만큼 땄어요. 오늘 밥벌이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동천이를 돕고 난 후 또 다른 체험을 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다양한 종류의 소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나무 요거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목 하나만 남기고 하나를 잘라버리고. 네. 그다음에 이래서 식으면은 다시 이제 안 돌아와. 이렇게 목이 돼. 우와, 진짜. 그럼 입이 되는 거야. 기둥을 대고. 몸통을 만들어야겠지. 몸통. 이게 다리가 되는 거야. 가운데 나 혼자 잡고 뚜그리면 돼 그냥. 여기다가 키워주면은 아까 목도리에다가 키워주면은 한 마리 달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 덕분인지 저도 친구들도 처음 만드는 소떼가 그리 낯설지는 않았는데요. 이거 지금 오늘 제가 만들었어요. 농촌일도 덮고 체험도 하다 보니 어느덧 출출할 시간. 오늘의 저녁 메뉴는 바로 삼겹살인데요. 무쇠 소뚜껑이라서 그런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구워지더라고요. 너네 여기 체험하러 오기 잘했다, 그지? 네. 우리들의 손으로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니 이 맛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되시지 않나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어때? 완전 맛있지? 과수원에 가서 필요 없는 것들 따는 게 가장 재밌었어요. 보물찾기 같았어요. 지금까지 체험학습 왔던 거에 비교하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초록빛이 싱그러운 6월.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가졌던 오늘. 수려한 풍경과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전라남도 강진군의 여행. 여러분도 지금 떠나보세요. 네. 강진이 좀 멀리 있다 보니까 네. 잘 몰랐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2주 동안 강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송희 씨가 무서워했던 짚라인을 꼭 타보고 싶습니다. 네. 네, 볼거리 즐길거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먹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에서 재배하는 이것으로 만드는 이 숨은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뭘지 지금 공개합니다. 청정갯벌과 푸른 산이 함께 있는 아름다운 도시 전라남도 강진군.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단 마성의 맛으로 전국 팔도 식객들 사로잡았단 맛집 중의 맛집. 그 소문자자한 맛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깨끗한 자연 환경이 매력적인 강진. 그래서일까요? 서남 해안에서만 자생한다는 황칠나무는 강진에서 자랑하는 주요 특산물 중 하나인데요. 그 황칠을 사용하여 소문이 자자하다는 오늘의 첫 번째 맛집. 의정부, 명함 버퍼. 전국 식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소문난 메뉴의 정체는 갈라탕 나왔습니다. 갈락탕이요? 갈락탕이 뭐예요? 갈비하고 낙지하고 넣었어요, 갈락탕. 여러분, 들어는 보셨나요? 갈비와 낙지가 만나 환상적인 하모니를 자랑한다는 이곳의 특별 메뉴 갈락탕. 손으로 잡고 뜯어도 국수처럼 호로록 마셔도 맛있다는 것이 바로 요 갈락탕이라는데요. 소고기는 부드럽고 낙지는 쫄깃쫄깃해갖고 갈비탕보다는 훨씬 더 깊은 맛이 나요. 세상에 맛있는 맛은 몽땅 담았다는 소문난 맛의 비결. 바로 요 신선한 갈비에 있는데요. 하루 꼬박 핏물을 빼준 다음 통째로 삶아내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갈비의 식감을 그대로 살렸다고 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를 끓일 차례. 대파 뿌리, 무, 마늘 등을 이용해서 깔끔한 맛을 내는 게 특징인데요. 육수의 깊고 진한 맛을 내기 위해선 요 나무액이 가장 중요한 비법 중 하나라네요. 이거는 황칠나무를 직접 파쇄해서 만든 나무와 이파리고 이거는 황칠 액기스예요. 이렇게 황칠을 사용하면 고기의 잡냄새는 잡고 육수의 맛은 살릴 수 있다는 건데요. 황칠나무에 진액까지 넣어주면 끝! 그런데 아무리 몸에 좋다지만 황칠나무 가격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거는 직접 재배를 하고 있어서 더 많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푹 고아낸 육수에 오동통한 갈비살을 그대로 담아낸 다음 주문과 동시에 살아있는 낙지를 넣어 살짝 익혀주면 비로소 갈락탕이 완성! 반질반질 윤기 나는 몸매 자랑하는 낙지에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갈비는 덤! 김치 한 조각 올려 한 입에 쏙 넣어 먹어도 맛있고 갈비 한 점에 낙지를 올려 함께 먹어도 환상적이라는 갈락탕의 맛. 바다와 육지의 만남 맛있습니다. 올 여름에 이거 한 그릇이면 거뜬하게 날 것 같습니다. 맛이 좋습니다. 황칠을 이용하여 소문이 자자하다는 또 다른 맛집.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식객들이 입가에 웃음꽃이 절로 핀다는 이곳의 소문난 메뉴는요. 당시 짱뚱어탕 나왔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황칠을 더한 짱뚱어탕. 딱 봐도 진해 보이는 것이 한눈에 느껴지시죠? 초탕? 이런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것이 맛있어. 강진 오시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짱뚱어 음식이에요. 요거 한 그릇만 있다면 밥 한 공기쯤 뚝딱. 이야, 진정한 밥도둑은 따로 있었네요. 다른 데하고는 달리 비린내도 안 나고 황칠이 들어가서 이렇게 더 맛있는 건가? 그 소문난 맛의 비결 알아봐야겠죠? 황칠 짱뚱어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요 짱뚱어. 각별히 신경 쓰는 재료 중 하나라는데요. 강진만 갯벌, 청정 갯벌에서 잡은 것을 주로 많이 쓰고요. 8월, 9월, 10월 달에 잡은 거는 살아있는 걸로 쓰죠. 청정 갯벌인 강진만에서 가장 많이 잡힌다는 짱뚱어는요. 강진의 별미이자 귀한 보양식 재료로 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데요. 깨끗한 갯벌에서 잡은 짱뚱어는요. 손질 후에 된장과 함께 준비를 해준 다음에요. 곧바로 믹서기에 넣어 휘휘 갈아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렇게 통째로 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뼈도 억세지만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영양 덩어리인데 갈아야지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별도의 육수를 내지 않는다는 것. 양파, 대파 등의 채소를 갈아낸 것을 육수로 사용하는 것이 이것만의 비법인데요. 여기에 1:1 비율로 통째로 갈아낸 짱뚱어를 넣어주고요. 살짝 삶은 우거지를 쫑쫑쫑쫑 썰어 넣어주면 끓일 준비 끝! 이렇게 한 차례 끓고 있을 때쯤 마지막을 장식할 비밀병기. 황칠이 나설 차례인데요. 이곳에선 액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나물을 넣으면 아무래도 드시기도 그렇고 액기스로 갈아서 넣으면 사포닌 성분을 더 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감칠맛은 살리고 비린맛은 확 잡아낸다는 황칠액까지 넣어주면 드디어 황칠 짱뚱어탕 완성! 오야야,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절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 사장님이 직접 담근 김치까지 더해주면 캬,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메뉴 황칠 짱뚱어탕. 한 그릇 뚝딱 하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맛이랍니다. 황칠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버물러져가지고 약 효과가 좋다고 봐야 돼. 황칠 짱뚱어탕 최고! 오랜 시간과 정성 끝에 탄생한 보약과도 같은 음식. 전라남도 강진군의 소문난 맛집도 소문 확인 완료했습니다.
야, 눈으로만 봐도 황칠 짱뚱어탕 기가 막혀 보입니다. 네. 꼭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 자, 금요일은 왠지 어딜 가도 또 가고 싶어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여행지일까요? 여러분께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네. 주말의 행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특이하게 스튜디오에 콩나물국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주니까요. 네. 예, 전주하면 콩나물국밥 아니겠습니까? 예. 자, 안신혜 작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자, 전주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 네. 한옥마을도 있고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은 곳인데 특별히 이제 전주의 매력 포인트를 안신혜 작가께서 오늘 생각하시고 여기를 추천하셨겠죠? 네, 매력거리가 정말 많은 곳인데요. 제 생각에 이제 완벽한 여행지는 3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로 먹을거리, 그리고 두 번째로 볼거리, 그리고 세 번째로 즐길거리. 맞아요. 이 전주가 3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그런 누구나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행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전주 하면 먹방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 예전부터 전라도가 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예향, 그리고 의로운 정신이 흐르는 의향, 그리고 맛의 고장 미향이라고 많이 이렇게 일컫는데 이 중에서 아마 미향은 전주 때문에 붙은 게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네네.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맞아요. 지금 뭐 얘기했습니다만 전주하면 뭐 비빔밥에 특히 또 콩나물국밥 유명하죠. 네. 피순대도 유명하고 이제 소위 가맥이라고 하는 것도 꽤 유명한 곳입니다. 한 도시 이렇게 많은 맛있는 음식이 있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전주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던 거는 그 조선시대에 호남 지역의 중심지여서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한 양반들이 많이 살면서 거기다가 이제 지리적으로도 평야랑 산, 강과 바다 모두 가깝고 또 예전 전주 읍내장이랑 남원 읍내장과 더불어서 전라도 내 최대 규모의 시장을 자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 지방의 좋은 재료들이 전주로 몰려들어서 산의 진미가 되는 식재료도 많고 또 다양한 식재료의 조달이 쉬워서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네. 지금도 음식 여행의 대표 도시답게 전주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정말 수두룩하거든요. 맞아요. 얘기하신 뭐 전주 비빔밥을 포함해서 우리 애주가들의 속풀이를 책임지는 콩나물국밥, 그리고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전주 한정식, 전주 사람들의 생활상이 다 담겨있는 전주 백반, 모든 전라도 음식의 백미가 모여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먹방 여행지로는 최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도 음식을 보면 저절로 흥이 나버릴거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광객 입장에서는 정말 전주에 가면 뭐부터 먹어야 될지 이게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네. 그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전주의 음식은 크게 2갈래의 축으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그래요? 네, 한 축은 유명한 콩나물밥, 그리고 전주 비빔밥, 그리고 다른 한 축은 백반과 한정식인데요. 콩나물밥과 비빔밥이 이제 장터에서 시작된 그런 음식이라면 좀 간단하잖아요. 네, 백반과 한정식은 또 이제 집안의 여인들이 만들어내는 가정식 밥상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제대로 된 상이니까 또.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왕 전주에 간 거 주머니 사정 이제 좀 넉넉하게 채워가서 음식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 한정식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정말 그 모악산 맑은 물과 전주의 비옥한 땅이 길러낸 전주의 맛이라는 전주 신미를 맛볼 수 있어요. 또 뭐 만약 주머니 사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가정식 백반도 정말 괜찮거든요. 한정식 못지않은 그런 반찬수에 정말 감탄이 나오는 그런 가격까지 해서 최고예요. 이렇게 든든하게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 코스는 우리 애주가들을 위한 그런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막걸리 골목인데요. 이게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의 곳들과는 좀 달라요. 다른 데는 술 따로, 안주 따로 이렇게 시키는데 맞아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를 한 주 전자를 시키면 정말 푸짐한 한 상이 따로 나오는데 주전자를 추가로 주문할수록 정말 계속해서 상이 푸짐하고 좋은 안주들이 나오거든요. 제 친구들이 어디까지 나오나 5차까지 주문을 해봤대요. 네. 근데 1차 상에서 안주가 뭐 꼬막무침, 오징어 숙회, 양념게장, 새우찜, 단호박집, 편육, 잡채, 뭐 고등어조림 정말 많은 음식이 나왔는데 2차 상을 시켰더니 네. 또 버섯구이와 불고기, 3차 상에는 홍어상합과 게장볶음밥, 그리고 4차 상에는 산낙지와 육회, 그리고 5차 상에는 백합탕과 전복까지 추가될 정도로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음식들이 나왔다고 해요. 음식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오네요. 네, 정말 배불러서 못 먹을 정도로 나오는데 이 막걸리 골목이 100년 후에 이제 전주의 보물이 될 그런 미래유산이라고 선정이 됐다고 해요. 어휴, 귀한 곳이네. 네. 그리고 아까 가맥 얘기했었는데 전주에서 가맥이 유명한가요? 아, 그럼요. 저도 그 가맥 특유의 이렇게 딱 한치 같은 거 하나 시켜놓고 맥주 한 잔 마시는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가게 맥주인 가맥이 정말 전주만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문화거든요. 네, 1980년대 초반에 전주 경원동 일대의 작은 가게들이 이제 탁자와 의자 몇 개를 놓고 맥주를 팔면서 시작했어요. 원래는 그 연탄 장사를 하던 슈퍼주인 부부가 이제 기름 보일러가 보급되면서 장사가 잘 안 돼서 연탄 수요를 만회하기 위해서 가게 한 구석에 작은 슈퍼마켓을 열고 손님들이 이제 맥주 한잔 하고 갈 수 있게 테이블을 놨다는데 이제 이게 주머니가 가벼운 이제 그 옆에 있는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자주 거기를 즐겨 찾고 또 시청과 도청의 직원들까지 이제 가벼운 주머니로 가서 점점 테이블 수도 많아지고 가게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나이 좀 있으신 전주 토박이 분들은 아 정말 딱 지금 제 나이 때쯤 정말 주머니 가벼웠던 시절에 가맥집은 축복이었다고 동반자였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가게 맥주 참 특이한 문화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맥.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과맥이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발음상. 여기는 이제 가게 맥주의 준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녁에 술 먹었어요. 그럼 역시 아침에 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이제 굉장히 전주의 대표 음식 콩나물국밥이 어디서나 시원하죠.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뭐 사람들 중에는 콩나물국밥을 전국 어디에서 먹어봐도 전주가 최고다, 전주가 제일 맛있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요. 정말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기도 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전날 여파로 지친 속을 달래기에도 딱이거든요. 그릇에 이제 술안이 담겨 나오잖아요. 이거를 진짜 국밥에 같이 넣어 먹어도 좋고 국물 몇 숟가락 끼얹어서 섞어서 먹어도 좋고 딱 여기다가 저는 이제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주의 전통주인 모주를 곁들여서 맞아요. 정말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맞아요. 예, 그 전주식 모주. 그 콩나물국밥집 가면 꼭 모주를 함께 팔더라고요. 아,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정말 진짜 맛이 달콤한 그 맛에 취하는 줄 모르고 술술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피향이 탁 나면서 모주가 이제 막걸리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생강, 대추, 감초, 인삼, 뭐 칡 등 8가지 넘는 이제 한약재와 계피가루를 넣고 끓여 만든 그런 술이거든요. 근데 그 끓이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증발되면서 1.5%로 도수가 굉장히 낮아져요. 맞아요. 근데 아까 그 MC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주의 그 모자가 어머니 모자거든요. 옛날에 이제 술을 몹시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왕 먹일 거 조금 건강에 좋은 술을 먹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어머니가 발상의 전환이에요. 보통은 술 끊으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만들었다고 해요. 네, 이제 먹거리 살펴봤는데 눈호강도 해봐야겠죠? 네. 정말 다들 알다시피 볼거리도 정말 많은 전주잖아요.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전주행 1번지인 한옥마을이 아닌가 싶어요. 그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옥마을 전경을 다 보려면
오목대라는 곳에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풍경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옥마을에 사람이 조금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조용한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근에 한옥마을이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바로 오성 한옥마을인데요. 산으로 둘러싸여서 멋스러우면서도 정말 포근하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잔잔하고 아름다운 매력을 지닌 그런 마을이 있어요. 네. 예. 또 이 시기에 이 시기부터 여름까지 정말 아름다운 곳이 하나 있는데 네. 바로 전주의 덕진공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정말 고려시대부터 형성된 자연 호수거든요. 네. 여기에 연꽃이 가득 깔려요.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거대한 연못이 연꽃의 바다가 돼요. 단아한 연꽃과 또 연꽃 향으로 출렁이면서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꽉 잡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야, 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네. 전주 여행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신혜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여름 휴가 준비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 구매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차를 구매할 때 꼼꼼하게 따져볼 게 너무 많죠. 네. 특히나 중고차를 살 때는 더 그렇습니다. 자, 중고차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꿀팁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중고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초여름. 그만큼 관련된 사기 사건도 부쩍 늘어난다는데요. 이러다 보니 중고차를 구입할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고가 났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허위 매물일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중고차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을지 오늘 중고차 구매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아무리 매매 사이트를 둘러봐도 상세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고 실제로 봐도 제대로 된 중고차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한데요.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다닐래다가 어쨌든 뭐 차가 좀 필요하니까 새 차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중고차 구매 노하우를 알아보기 위해 찾은 용인의 한 중고차 전문 매장. 중고차의 경우 겉은 새 차처럼 깔끔하지만 내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쉬운 외관보단 보이지 않는 차 내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와 함께 중고차 고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성능 상태 기록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성능 상태 기록부와 차하고 매치가 되는지 불일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확인하러. 성능 상태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차의 정보가 일치한다면 이제 내부를 제대로 점검해봐야겠죠? 연소가 잘 되는 차량들은 이제 주행 중에 약간 이제 머플러에서 이제 수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조금씩 빼주시고. 엔진 상태가 좋을수록 배기가스에 그을음이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플러를 긁었을 때 끓음이 많이 나오게 되면 엔진 상태가 안 좋다라고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의 연비가 좋지 않을 경우 배기가스에 찌꺼기가 생기면서 머플러에도 그을음이 남는다고 합니다. 머플러로 엔진 상태를 점검해봤으니 이제 엔진 오일 쪽도 살펴봐야겠죠? 오래된 오일일수록 색깔이 굉장히 어둡고 뚜껑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니 참 쉽죠? 자, 이제 고르는 방법을 배웠겠다. 그럼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골라봐야겠죠? 진열된 자동차만 10,000대가 넘는다는 이곳. 둘러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곳에선 스마트 터치패드를 이용해 딜러 없이도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마련했다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고차 구입 후 기본 정비부터 최종 성능 점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량을 사면은 약간 믿기가 힘든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차량이 사고 나서 이제 추후에 뭐 정비나 성능 같은 곳에서 직접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원스톱 시스템 외에도 고객을 위해 마련한 각종 편의 시설들. 원스톱 시스템으로 차를 기다리는 동안 식당가뿐만 아니라 옥상 공원과 키즈 카페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가족들과 와도 정말 좋겠죠?
조금만 신경 써도 제대로 된 중고차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기름값도 오르고 미세먼지도 심각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 친환경차 시장을 두고 국내 차와 수입차 간의 격돌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부산 모터쇼에는 미래차와 친환경차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미래 디자인을 담은 컨셉트카인 르필루즈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순수 전기차 코나에 이어 니로의 전기차 모델도 선보였습니다. 니로는 한 번 충전으로 380km를 달릴 수 있으며 충전하는데 50여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용량의 배터리라든가 고성능의 모터 등을 적용해요. 주행 성능은 물론 항속거리까지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수입차 업체도 첨단 기술을 앞세우긴 마찬가지입니다. 벤츠는 전기차 브랜드 EQ의 미래형 컨셉트카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벤츠가 선보인 미래형 전기차입니다. 배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한 번 충전에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2개의 전기 모터의 강력한 출력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도 미래형 전기차인 1레인을 공개하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속 130km의 고속 주행에서도 원활한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합니다. GM은 신차인 이코녹스와 트래버스 등을 선보이며 경영 정상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채널A 김진입니다. 이번엔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어제는 네. 더위도 문제였지만 초미세먼지까지 말썽이었는데요. 주말에는 날씨가 어떨까요?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지금 상암은 20도를 보이고 있지만 구름이 볕을 가려서 조금 선선하게 느껴지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그래도 영남 지역의 폭염은 계속 이어지고요. 현재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 정보 꼼꼼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쪽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과 영남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호남 지역도 오전까지는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거기에 오존과 자외선도 말썽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기온이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니까요. 틈틈이 실내나 그늘에서 휴식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20도, 창원 23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부 영남의 폭염특보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대구가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전주 28도, 서울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 사이 비 예보가 있는데요. 내일 밤 서해안과 제주에 비를 시작으로 일요일 아침까지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까운 투표소 가셔서 소중한 한 표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금융그룹은 보건복지부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의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1,500억 원을 들여 비수도권과 신혼부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9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 기부 체납하고 직장 어린이집 10개를 만드는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6월 8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자외선과 오존도 말썽입니다. 치수가 굉장히 높죠. 네. 많이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